2024년 어떤 예술가가 잘 나갈까요?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트리뷰의 파워 100이죠. 아트리뷰는 1949년 설립된 현대미술 매거진이에요. 그리고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미술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합니다. 파워 100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엔 예술가뿐만 아니라 갤러리스트, 소설가, 사회운동가, 아트페어 대표, 컬렉터, 연예인까지 다양한 인물을 선정해요. 심지어 인물이 아니라 사회운동이나 키워드가 선정되기도 하죠. 덕분에 예술계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오늘 다뤄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아마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더라도 낯선 이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이름을 다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시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왜 그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잘 정리했으니까요.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에 오른 건 낸 골딘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 작품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낸 골딘이 자기 친구들을 찍은 건데요. 골딘과 친구들은 당시 파티와 마약을 즐겼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사랑하고 싸우고 이별하곤 했습니다. 골딘은 이걸 사진으로 담아내면서 당시 젊은이들이 느낀 사랑과 상실, 공허한 감정을 표현했어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마치 일기장과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연인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오묘한 감정을 담아낸 사진들은 당시 활동하던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예술가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낸 골딘이 이번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22년 내놓은 다큐멘터리 덕분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라는 2시간 분량의 다큐인데요. 다큐인 만큼 당연히 실화를 담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했던 제약회사 퍼듀 파머의 이야기입니다. 퍼듀 파머는 자사의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오피오이드 등의 약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 약물들은 심각한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퍼듀 파머는 이 약물의 오남용을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렸죠. 이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마약상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퍼듀 파머를 소유한 세클러 가문은 가장 사악한 가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클러 가문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자연사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등의 거액을 기부하며 미술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골딘은 이들이 미술계에서 퇴출될 수 있게 힘을 보탭니다. 세클러 가문 사건 이전에도 골딘은 마약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들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곤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제약회사 퍼듀 파머의 미술계 퇴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날 미술계에서는 퍼듀 파머나 세클러 가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도 파산했죠. 다큐멘터리는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고요. 202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골딘은 실제로 예술계 내부자로서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고발자 역할을 자처해왔는데요. 마약이 만연하던 시기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기록자이자 산 증인이었던 과거 예술 세계를 넘어 더 나은 예술계를 위한 그의 고발이 널리 인정받은 덕분에 이렇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위에 오른 예술가는 히토 슈타이얼입니다. 현대미술관에 가면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인류세, 디지털 기술, 사회 권력, 언론의 역할 같은 것들입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이해하려면 일단 사회적으로 어떤 담론들이 진행 중인지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작품 대부분은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서 관객에게 지적 노동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인 정보로 전달하면서 아예 이해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해 자체도 어려운데 기반 지식도 필요하고 관객의 지적 노동까지 요구하는 작품들은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작품들은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류의 작업을 하는 작가 중 대중과 미술계 모두의 인정을 받은 게 히토 슈타이얼입니다. 슈타이얼은 전 세계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디지털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선보이는 작가예요. 그의 작품에는 뉴스 영상부터 게임, 건축, AI 등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는데요. 이 자료들은 실제 온라인에서 얻은 것도 있고 슈타이얼이 직접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뒤섞어서 샘플링하면서 어떤 때에는 다큐멘터리처럼 어떤 때에는 영화처럼 어떤 때에는 게임처럼 본인 작품을 변주하죠. 영상 자체가 매우 트렌디하기 때문에 담론이나 기반 지식 없이 시각적인 요소들만 즐기기에도 충분한 작가입니다. 동시에 실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관객의 부담도 덜어주죠. 그렇다면 작품의 주제가 좀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명확한 메시지를 넣어서 관객의 사유를 독려합니다. 또 퍼포먼스를 결합한 강의를 자주 진행해서 본인 작품에 대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죠. 슈타이얼은 파워
파워 100에 자주 선정된 작가인데요. 이번에는 2023년 선보인 그린스크린이란 작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 역시 미디어 아트인데요. 스크린에서는 꽃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소비하는 모니터 화면 뒤 존재하는 실제 세상은 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주제를 떠올리게 해요. 누군가는 모니터로 자연을 소비하는 현대사회를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로 인해 생겨나는 환경 오염을 떠올릴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기술 발전으로 자연마저도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옹호론을 펼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주제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가장 동시대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관객이 사유하게 만드는 작가, 히토시 타이어리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 오른 건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이 뭐 하는 곳일까요? 미술관은 작품을 감상하는 곳입니다. 이건 현대미술이 아무리 난해해져도 불변의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 인식마저도 깨버린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죠. 이름이 매우 낯설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전도 했습니다. 미술관 안에서 탁구 치고 해먹에 누워있고 전시하는 티셔츠를 가져가게 했죠. 티라바니자는 이전에 관객한테 식사를 대접한 작품으로 이름을 알렸어요. 1990년 선보인 팟타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그는 전시 방문객을 위해 요리하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전통적인 미술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은 관객으로 하여금 전시 공간이 갖는 가치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건 오랜 미술관의 권위를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가치를 가지죠. 하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관객이 작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걸 넘어 직접적으로 교감하게 만든 관계지향적인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새로운 감상 방식은 관객과 작품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과 또 다른 관객의 1대1 관계까지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관계미학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아요. 티라바니자가 보여준 관계미학은 코로나 이후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흐름 속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모두 다른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을 하나의 행위에 참여하게 초대하는 티라바니자의 작업은 다른 작품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죠. 이렇게 1위부터 3위에 오른 예술가 3명을 살펴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관계미학 예술가 등 3명의 작업은 모두 다 다르지만 동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데요. 나머지 97명의 인물도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소개해드릴 순 없어서 순위에 포함된 한국인 3분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24위에 한병철 작가가 있습니다. 한병철은 한국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 중인 철학가인데요. 이전에 권력이란 무엇인가, 피로사회 같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피로사회는 국내에서 8개월 만에 4만 권이 팔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2023년에는 내러티브의 위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한병철은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 상품화된 현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엔 많은 것들이 스토리텔링된 상품처럼 유통이 되죠.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걸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병철은 이런 자기 광고형 스토리텔링이 남용되면서 오히려 순수한 의미의 스토리텔링에 위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사유한 한병철 작가의 비판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24위에 올랐다고 해요. 71위에는 양혜규 작가가 올랐습니다. 양혜규 작가는 꾸준히 파워 100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이에요. 2017년에는 85위, 18년에는 73위, 19년에는 36위까지 올랐고 올해는 71위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한국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꾸준히 언급되던 대표 작가이기도 한데요. 양혜규 작가는 조각과 설치 작업을 주로 진행합니다. 실이나 조명, 선풍기 같은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는데 이 점에서는 개념미술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냄새나 소리같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재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죠. 기존의 개념미술과 달리 관객의 감상을 감각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양혜규 작가는 71년생으로 아직 50대인데도 1000점 이상의 작품을 만들었을 정도로 다작을 해온 작가입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많은 전시를 선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 점을 인정받아서 올해는 71위에 올랐다고 해요. 92위에는 국제갤러리 설립자인 이현숙 회장이 올랐습니다. 이현숙 회장은 2015년부터 23년까지 꾸준히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요. 그간 국제갤러리에서 서양과 동양의 블루칩 작가들을 함께 선보인 시도가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박서보 작가로 대표되는 한국의 단색화 사조를 세계화한 데 공을 인정받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이우환,
아니시카 푸어, 양혜규 등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동서양 예술의 큐레이션을 여전히 섬세하게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아트리뷰의 파워 100 올해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예술은 정확히 정량화할 수 없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영향력을 갖기도 하죠. 이 파워 100에 속한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쯤 주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파워 100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